자, 오늘은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수의 화학적 성질. 해수의 염분,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이다. 자, 해수를, 바닷물을 1kg 떴어요. 이때 염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35g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바닷물 1kg 중에 염류가 얼만큼 들어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염분이야. 자, 단위는 퍼밀이나 또는 최근에는 PSU를 씁니다. 똑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바닷물 1000g 속에 염류가 자 35g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1000 해서 35 퍼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퍼밀과 퍼센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퍼센트는요 100g 중에 몇 g이냐 이 뜻이고요. 퍼밀은 아래 공이 하나 더 있죠. 이건 1000g 중에 몇 g이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10%다 그러면 몇 퍼밀이냐, 이건 그러면 100g 중에 10g 있는 거죠. 100g 중에 10g 있는 거야. 그러면 1000g으로 바꾸면 얘는 1000g 중에 100g 있네요. 그래서 100퍼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생략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세계 해수의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 등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달라집니다. 전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약 35psu, 지중해는 38psu, 홍해는 41, 사해는 200까지 되네요. 자, 200psu면 바닷물 1kg, 1000g을 떠서 증발시키면 염류가 200g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해주면요. 자, 200psu, 200퍼밀이 나오죠? psu는 실용염분 단위다. 그래서 바닷물을 떠놓고 전극을 꽂아요. 그래서 전류가 얼만큼 흘러가느냐? 이걸 통해서 바닷물의 염분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psu. 그래서 염분이 35psu일 때 염분을 구성하는 염류들은요. 염화나트륨이 27,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나머지 기타 등등이다. 제일 많은 건 염화나트륨, 두 번째 염화마그네슘, 세 번째 황산마그네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황산칼슘. 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외워두세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 각 해양에서 염분은 서로 다르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상대비는 거의 일정하다. 염류들의 상대비는 거의 일정하다. 염류 중에 한 성분이 차지하는 양을 알면 염분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자, 다시 보자.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A지역의 염분 농도는 40psu, B지역의 염분 농도는 20psu였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얘가 20psu, 1번 염류입니다, 얘. 자, 2번 염류가 10, 3번 염류가 5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전혀 모르더라도 요 염류 간의 상대적인 질량비로 얘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50이니까 얘도 50% 차지해. 얘가 25면 얘도 25% 차지하고, 얘가 12.5니까 얘도 12.5% 차지하는 거야. 얘도 12.5.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염분 농도는 다르죠. 염분 농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염류 간의 상대적인 질량비는 서로 어떻다? 같다. 염류 간 상대적 질량비는 같다. 바로 요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다시 보자. 얘가 20, 염류1이 그러면 5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50% 해야 되니까 얘는 10g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10psu, 40에서 10psu 차지한다. 염류 2가 그러면 25% 차지해요. 이 퍼센티지가 똑같아. 그러면 얘는 5g 들어있고, 퍼센티지가 똑같으니까 얘는 2.5, 얘는 2.5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자, 다시 보면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 비례식 나오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 비례식 나옵니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 비례식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염류 간의 상대적인 질량비만 알고 있으면 전 세계 바다는 골고루 섞이니까 얘의 염류를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 다시 정리하자. 염분 농도는 서로 다르지만 염류 간의 상대적 질량비는 어떻다? 항상 같다.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 바닷물이 골고루 섞이기 때문이다. 기억해 놓자.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 보고 왔죠? 자, 그래서 각 향의 염분은 서로 다르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상대비는 거의 일정하다. 자, 그래서 염류 중 한 성분이 차지하는 양을 알면 나머지 염분을 다 구할 수 있다. 표층 염분의 변화 요인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증발량과 강수량이다. 증발량이 많을수록 강수량이 적을수록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자,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염분이 이만큼 있었어요.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물만 날아가죠. 그럼 쫄아요. 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높아진다. 자, 비가 막 내렸어요. 그럼 물이 많아지죠. 그러면 자, 농도가 어떻다? 낮아진다. 그러면 강수량이 많으면 농도는 낮아진다. 증발량이 많으면 농도는 높아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강물의 유입. 염분을 포함하지 않은 빗물이 모여 흐르는 강물은 해수에 비해 염분이 낮기 때문에 강물이 유입되는 곳은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다시,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 농도 높아진다.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 농도 낮아진다. 강물이 많이 유입되면 염분 농도 낮아진다. 자, 기억해 놓고요. 해수의 결빙과 해빙. 해수가 결빙되면 염류가 주위로 빠져나와 주변 해수의 염분이 높아지고 해빙이 되는 지역은 염분이 낮아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염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순수한 물만 자꾸 얼어나가요. 그러면 결빙이 되면요, 순수한 물만 자꾸 얼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적어져.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빙이 되면 염분 농도 높아진다. 다음, 해빙이 되면 얘가 녹아서 물이 자꾸 생기는 거야. 해빙이 되면 물이 증가해. 염류는 똑같은데 물이 증가하니까 농도가 낮아지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농도 높아진다.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농도 낮아진다. 강물이 유입이 많으면 염분농도 낮아진다. 결빙은 염분농도 높아진다. 해빙은 염분농도 낮아진다. 자, 표층 해수의 염분 변화. 해수의 염분 변화는 물에 포함된 염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물의 양이 변해서 생긴다. 자, 여기 보이죠? 해빙되면 물량이 많아지고, 물량이 많아지면 염분도 낮아진다. 결빙되면 물량이 줄어들어요. 순수한 물이 자꾸 얼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어. 그래서 농도가 높아진다.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염분 분포. 위도 30도 부근 해역이 가장 높습니다. 자, 고기압대가 형성되면서 강수량이 적어서 그래요. 적도 해역은 염분 농도가 낮다. 그래서 자, 표층 염분하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래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표층 염분 분포는 대체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분포와 일치한다.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 농도가 높아지죠. 그죠?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 농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증발량은 염분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강수량은 염분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래프. 그 다음에 표층 염분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자, 둘이 거의 일치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적도 지역은 염분 농도가 낮고요. 중위도 지역은 염분 농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극해역에서는 비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 적도 해역, 저압대가 위치해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므로 표층 염분이 낮고요. 중위도 30도 부근 해역은 고압대가 위치해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므로 표층 염분이 높다. 다시 정리하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면 염분 농도는 높아집니다.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 농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래프와
염분 농도 그래프는 거의 일치한다. 표층 염분이 높은 곳,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곳, 해수의 결빙이 많은 곳, 표층 염분이 낮은 곳,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곳, 해빙이 일어나는 곳, 강물이 유입되는 연안 지역이다. 극해역, 증발량이 적고 빙하에 녹은 지역은 표층 염분이 낮고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은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납니다. 대상해역, 태평양 해역보다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나고요. 대륙의 연안, 육지로부터 담수, 염분 농도가 낮은 물이 유입되므로 대양의 중심 해역보다 표층 염분이 낮다. 용전기체, 용에 대해서 존재하는 기체란 뜻입니다. 자, 용전기체, 해수의 표면을 통해 해수 속으로 용해되어 들어온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 여러 종류의 기체입니다. 기체의 용해도 수압이 클수록 염분 농도가 낮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우리가 기체의 용해도를 측정할 때는요, 압력에 비례하고요, 온도에는 반비례합니다. 온도에는 반비례해요. 왜냐하면 기체가 용해되는 과정 자체가 발열 과정이에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식혀줘. 냉각을 시켜주면 더 많이 녹아 들어가. 자, 우리 사이다 언제 마시지, 그치? 그렇지. 온도가 낮을 때 톡 쏘는 맛이 강합니다. 사이다 끓여 먹는 사람 없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좋고요. 사이다를 시원하게 먹으면 톡 쏘는 맛이 강합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많이 용해돼서 그래요. 용해도가 높아진 겁니다. 다음, 뚜껑을 열자마자 먹어야죠. 뚜껑 오랫동안 열어두면 맛이 없어지죠. 이산화탄소가 다 날아간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클수록, 염분 농도가 낮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기체는 액체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쉽게 방출할 수 있는 상태, 수온이 낮은 상태일수록 물에 잘 녹아든다.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물에 잘 녹으며 수온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더 크다. 자, 용전 기체의 종류, 용전산소. 대기 중에 산소가 해수 표면에 녹아 들어오거나 해양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생성되어 공급되고요. 해양 생물의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체다. 해양 생물의 광합성 작용, 태양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유기물을 합성한 후 산소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용전산소, 디졸브드 옥시전의 약자인데요. DO라고 표시합니다.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나타낸 거고요. 수심에 따른 용전산소량, 용해에 대해서 존재하는 산소량입니다. 표층 해수 수심 100m 이내입니다. 용전산소량이 굉장히 많아요. 광합성 대기의 공급 때문에 높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으로 생성되는 산소와 대기로부터 녹아 들어온 산소로 인해 용전산소량이 가장 높다. 100m 이내. 100m 이내 기억해 놓고요. 수심 100에서 1000m, 수중생물의 호흡활동과 사체 분해에 산소가 소모돼서 용전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1000m까지는 급격히 감소한다. 심층해수, 자, 수심 1000m 이상입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생물활동에 의해 소모되는 산소가 줄어들고 극해역에 차가운 해수가 유입되므로 용전산소량이 점차 증가한다. 그래서 100m까지는 가장 많고요. 1000m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심해로 갈수록 점점점 증가한다. 100m, 1000m 기억해 놓고요. 그래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용전 이산화탄소, 대기로부터 해수 표면을 통해 해수에 녹아들며 해수 중 중탄산염이온 또는 탄산염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존재 형태 암기하시고요. 수심에 따른 용전 이산화탄소 변화, 해수 표층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해양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므로 용전 이산화탄소량이 적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해양식물의 광합성량은 줄어들고 수온 감소와 수압 증가로 용해도가 커지므로 용전 이산화탄소량이 점차 많아진다. 그러면 용전 이산화탄소량과 용전 산소량을 그래프를 겹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m까지는 많고요. 1000m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게 용전 산소량이다. 반면에 용전 이산화탄소량은 표층에서 적지만 자 1000m 이상까지 계속 증가한다. 수압 증가, 수온 감소, 압력이 증가되고 수온이 낮아지니까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